회장님, 죽은 척 하세요. 숨 참으세요. 제발요. 깜깜한 병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23살 간병인 윤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사기를 든 남자가 링거줄에 손을 뻗는 순간 78세 강태호 회장은 숨을 딱 멈추고 눈동자를 풀어버렸습니다. 죽었어? 아직 주사도 안 났는데? 후처 민선영은 파랗게 질려 도망쳤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강태호 회장은 간병인 하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나를 죽이려고 해.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사실 치매가 아니란다. 이놈들이 나를 치매로 가두더니 목숨까지 노려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족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둠이 짙었습니다. 서울 외곽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푸른솔 VIP 요양원은 밤 11시가 넘어가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식품기업 청운식품 일가가 소유한 철저한 개인 요양시설이었기 때문이죠. 복도의 형광등은 절반이나 꺼져 있었고 간호사 데스크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졸고 있는 당직 간호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층 VIP 병실 안 23살 야간 간병인 윤하은은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아원 출신으로 요양원에 취직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였습니다. 그녀는 요령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대충 웃고 지나가는 침대 밑 구석까지 꼼꼼하게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침대 위에는 78살의 강태호 회장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청운식품을 맨손으로 일군 전설적인 기업인이었지만 지금은 치매 판정을 받고 이곳에 격리되어 있는 신세였습니다. 굵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한때 날카로웠을 눈매는 초점 없이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려다 멈칫했습니다. 회장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지만 바닥을 찍어 누르는 듯한 살벌한 발소리였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태호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고 있어. 또 왔어. 처음에는 산소호흡기 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으려는 찰나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여인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강태호 회장의 후처인 55살 민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23년 전 회장의 개인 비서였다가 비극적인 사고 이후 슬픔에 빠진 회장을 위로하며 후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죠. 민선영의 뒤를 이어 32살의 건장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머리를 뒤로 넘긴 날카로운 인상의 강준서였습니다. 그는 민선영이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로 재혼 후 강태호 회장이 양자로 입적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은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된다는 직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낮춰 다시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침대 시트가 다행히 그녀의 몸을 가려주었죠. 문 잠가. 민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철커덕. 강준서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것처럼 하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CCTV는 끊어놨습니다, 어머니. 민선영이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늘어진 침대 시트 틈새로 그녀의 하이힐이 보였습니다. 하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깨어 계세요? 민선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서린 냉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후처의 얼굴을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놓인 사슴처럼요. 왜 또 온 거요?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아픈 남편 병문안 오는 게 뭐가 이상해요? 민선영이 싸늘하게 웃으며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회장의 가슴 위에 툭 던졌습니다. 유언장이에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오늘 안에 끝냅시다. 난 안 해. 강태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민선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여보.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어차피 치매 판정받으셨잖아요. 법적으로 여보 의사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건데 뭘 그래요. 치매가 아니야. 난 치매가. 또 그 말씀이세요? 민선영이 한숨을 쉬며 강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서야, 가져왔어? 네, 어머니. 강준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은은 침대 시트 틈새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희미한 조명 아래 번뜩였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는데. 민선영이 회장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도장만 찍으시면 될걸. 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강태호 회장의 눈이 주사기를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뭘 하려고? 걱정 마세요. 안 아파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영원히요. 강준서가 침대 옆에 매달린 링거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뚜껑을 이로 물어 뽑았습니다. 하은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새어나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눈앞에서 살인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의 팔 하나가 침대 밖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힘없이 늘어진 손이 바닥을 향해 축 처졌습니다. 하은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강준서가 주사기 바늘을 링거줄 고무 마개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회장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침대 밑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손의 감촉에 그의 눈동자가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있는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죽은 척 하세요. 숨 참으세요. 제발요. 하은의 간절한 속삭임이 회장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자신의 손목을 움켜쥔 따뜻한 손, 그리고 떨리지만 또렷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죽은 척을 하라고.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평생 정글 같은 사업 현장에서 살아남은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강준서의 주사기 바늘이 링거줄 고무 마개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전구가 꺼지듯 눈동자에 초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툭 떨구며 입을 반쯤 벌렸습니다. 숨소리마저 딱 멈춰버렸죠. 그 모습은 영락없는 시신이었습니다. 강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사기를 든 채 그는 회장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그래? 민선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병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강태호 회장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가슴은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죽은 거야? 민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준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회장의 코 밑에 귀를 가져다 대며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하은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강준서의 구두코가 바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제발요. 제발 속아주세요. 하은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빌었습니다. 숨소리가 안 들려요. 강준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주사 안 났는데, 아직 바늘도 안 꽂았는데 왜 죽어? 민선영이 회장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베개로 누르지도 않았고 주사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죽은 거야? 민선영이 손을 뻗어 회장의 뺨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큰일 났는데요. 강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닥쳐. 민선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왔더니 죽어 있었던 거야. 알았어?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준서가 급하게 주사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번개 빛이 병실 안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깍! 민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번개 빛에 비친 회장의 얼굴이 마치 진짜 시체처럼 창백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가자. 빨리. 민선영이 허둥지둥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특유의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CCTV 껐지? 아무도 못 봤지? 네네. 확실합니다. 지문 남은 거 없고? 없어요. 장갑 꼈잖아요. 민선영이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강준서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은은 그래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올까봐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복도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하은은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은이 다급하게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숨 쉬세요, 회장님. 그 사람들 갔어요. 제발 숨 좀 쉬세요. 푸악. 강태호 회장이 참았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습니다. 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며 허겁지겁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 거친 숨소리와 함께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눈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강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인 말투였습니다. 회장님. 하은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을.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상처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회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 독사 같은 것들이.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난 사실 치매가 아니란다. 네. 하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치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저것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회장이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였어. 밥에 이상한 게 섞여 있더구나.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뒤죽박죽되고. 그래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 판정이 나왔어. 그게 무슨 약이야. 저것들이 내 음식에 약을 탄 거야.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약을.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더구나. 난 이곳에 갇혀버렸어. 하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유산이지. 300억 원이 넘는 내 지분을 노리는 거야.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독한 여자. 23년 전 내 곁에 왔을 때부터 수상했어. 그런데 이 늙은이가 눈이 멀었지. 위로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품에 독사를 들였어. 강태호 회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당한 척했어. 치매인 척, 바보인 척, 시키는 대로 하는 척. 그래야 놈들의 속셈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그렇단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짜 죽을 뻔했어. 주사기까지 들고 올 줄은 몰랐거든. 회장이 하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앙상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어. 죽은 척하라고 속삭여준 그 한마디가 내 목숨을 구했단다. 하은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회장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하은입니다. 하은이. 회장이 주문을 외우듯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생판남인 내가 나를 살렸는데 내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들은 나를 죽이려 했구나.
회장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배신감과 허망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은은 급히 휴지를 뽑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이놈들이 나를 치매로 가두더니 목숨까지 노려?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서서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제 너희들 차례다. 하은은 회장의 눈빛을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매 노인인 줄만 알았던 사람의 눈에서 이토록 날카로운 빛이 뿜어져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 현장에서 살아남은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목격한 일은 분명 살인 미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상대는 재벌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과연 간병인인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강태호 회장이 하은의 고민을 읽었는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저것들은 이 요양원을 통째로 쥐고 있단다. 의사도 간호사도 전부 저 여자 돈에 놀아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회장이 힘겹게 몸을 돌려 하은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은아, 부탁이 있단다. 네, 회장님.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겠니? 하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자신까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회장이 하은의 망설임을 느꼈는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건 안다. 생판 모르는 늙은이를 위해 목숨을 걸라는 거잖니. 거절해도 이해한단다. 하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릅니다. 23해를 혼자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남을 믿으면 얼마나 다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사기를 든 강준서, 차갑게 웃던 민선영,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던 회장의 모습. 저 사람들은 진짜로 이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제가 할게요. 하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위험한 일인데. 알아요.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아까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왔어요.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지금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은아. 정말 고맙다. 그 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회장은 계속 치매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처와 양아들이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평소처럼 간병 업무를 하면서 그들의 동선과 대화를 몰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 휴대폰이에요. 녹음 기능이 있어요. 하은이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오면 녹음해 둘게요. 증거가 되겠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저것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 해치는 놈들이야. 조심할게요. 회장이 협탁 서랍을 열더니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이건 내 고문 변호사 박영철이란 사람 연락처야. 법무법인 정도의 대표 변호사지. 내가 쓰러지기 전부터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야. 하은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가거라. 이 사람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회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다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란다. 저것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넌 아직 몰라. 하은은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낮에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회장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회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치매 환자를 연기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 흘러내리는 침,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멍한 표정.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뭘 가져왔니? 회장이 침대에 앉아 하은을 반겼습니다.
율무차요. 자판기에서 뽑아왔어요. 따뜻한 거 드세요. 하은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100원짜리 자판기 율무차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그날 밤 민선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회장이 미리 귀띔해준 덕분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후처가 들어오기 직전 하은은 재빨리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장 문틈으로 민선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여보, 주무세요? 민선영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눈을 반쯤 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침의 연기였습니다. 회장이 의미 없는 소리를 흘렸습니다. 민선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봐요? 이 꼴이 되고도 아직 안 죽었어? 그녀가 회장의 뺨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그냥 보내드릴 걸 그랬나. 괜히 겁먹고 도망쳤네. 민선영이 협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감 도장이 어디 있더라. 아, 찾았다. 그녀가 작은 도장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당신이야 어차피 치매잖아. 법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결정해도 되는 거지. 민선영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도장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보. 오래 안 걸려요. 지분 정리되면 깔끔하게 보내드릴게요. 이 요양원에서 조용히.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아, 맞다. 그 간병인 있잖아. 유나은인가 뭔가. 그년이 좀 거슬려. 민선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 밤마다 여기 와서 뭘 하는 건지. 혹시 뭘 눈치챈 거 아니겠지? 벽장 안에서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설마. 거지 같은 간병인이 뭘 알겠어. 민선영이 비웃듯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나서야 하은은 벽장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다 녹음했어요.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방금 들었지? 전현이 널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네, 저도 들었어요.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민선영이 다시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용역 직원들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냄새나는 물건들 다 치워. 환자한테 안 좋아. 위생 관리한다고 전부 갖다 버려. 용역 직원들이 회장의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마구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아끼던 책들, 돋보기 안경, 낡은 라디오까지. 하은은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도 버려. 민선영이 협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우, 곰팡이 냄새. 더러워. 그녀가 앨범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려는 순간 침대 위에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앨범은 회장님께 중요한 물건이구나. 민선영이 앨범을 봉투에 쳐넣고 매듭을 꽉 묶었습니다. 야, 청소부. 민선영이 복도에 있던 하은을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하은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습니다. 이거 소각장에 갖다 버려. 태워버리라고. 민선영이 묵직한 쓰레기 봉투를 하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은이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민선영이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요즘 밤마다 여기 와? 네, 야간 근무라서요. 열심히도 하네. 뭐, 거지들은 푼돈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민선영이 비웃듯 웃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거지라고. 그래, 나는 거지야.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 하지만 당신들처럼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악마는 아니야. 하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지하 소각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계단참 창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민선영이 꽉 묶어놔서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매듭이 풀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회장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깨진 안경, 찢어진 책, 그리고 낡은 가죽 앨범. 하은은 앨범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누군가 오랫동안 어루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이 공장 앞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중후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 아마 회장의 전 부인이겠지요. 하은이 한 장 한 장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비닐 커버도 씌워지지 않은 채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은이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병원 정원인 듯했습니다. 그런데 하은의 시선이 사진 속 아기에게서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아기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 끝단의 수놓인 자수에서요. 은빛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목련꽃. 하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아빠진 지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고아원에 버려질 때 입고 있었던 베네적 오리의 일부였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이게 너를 찾을 유일한 단서란다라며 쥐어주었던 천 조각.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을 사진 옆에 대보았습니다. 사진 속 포대기의 은빛 목련 자수, 그리고 하은이 가진 천 조각에 남아있는 은빛 목련 자수, 꽃잎의 각도, 실의 매듭, 줄기의 모양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은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이게 설마. 그녀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이 아기가. 하은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사진과 천 조각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23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수녀님은 하은이 신혼미상의 아기로 발견되었다고만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버렸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이 천 조각뿐이었습니다. 은빛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목련꽃. 어린 시절부터 수백 번도 더 들여다본 자수였습니다. 혹시 이 자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길을 걷다가도 비슷한 문양을 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23해 동안 단 한 번도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은은 다시 한번 사진과 천 조각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자수였습니다. 같은 손으로 수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 이 아기가 설마 나란 말이야?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여인이 내 엄마?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엄마. 입안에서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서윤이 100일. 서윤. 그 이름이 하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2002년이면 23년 전입니다. 하은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윤이라고. 내 이름이 서윤이었던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이걸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사진을 앨범 사이에 끼워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은 앨범과 사진을 청소 카트 밑에 있는 세제 보관함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걸레와 세제통으로 덮어 숨겼습니다. 끼익. 창고 문이 열리며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아, 청소 담당 윤하은입니다. 쓰레기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은이 태연한 척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만은 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해. 냄새 나잖아. 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울게요. 경비원이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회장의 병실로 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데스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문 열리는 소리에 바로 눈을 떴습니다. 하은이구나. 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하은은 품에서 낮에 숨겨두었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빼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낮에 사모님이 버리라고 한 앨범에서 찾았어요. 회장의 눈이 사진을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이게 왜 거기 있었지? 회장님, 이 사진 속 여자분은 누구예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며느리였단다. 아니, 내 큰아들의 아내였지. 며느리요? 그래, 내 장남 민재의 아내, 유진이야.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녀 서윤이란다. 서윤.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죽었단다. 23년 전에. 네, 요트 사고가 있었어. 가족 여행을 갔다가 배가 뒤집혔지. 내 아들 민재와 며느리 유진이 그날 죽었어. 그리고 손녀 서윤이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는데 그 지옥 같은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니? 시신도 못 찾았단다. 하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님.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비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낡은 천 조각을 사진 옆에 대보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자수요. 회장이 천 조각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포대기에 자수와 번갈아 보았습니다. 은빈 목련. 이건 유진이가 직접 수놓은 거야. 서윤이 베네쩌 고리에. 회장의 목소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내가 왜 갖고 있니? 어디서 난 거야?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건 제가 고아원에 버려질 때 입고 있던 옷의 일부래요. 원장 수녀님이 이게 저를 찾을 유일한 단서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아원이라고? 내가 고아원 출신이야. 네, 저는 신원미상 아기로 발견됐대요.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23해 동안요. 23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이가 살았다면 올해 23이야.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마. 회장이 하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손녀란 말이냐?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가능성 앞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하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볼을, 이마를, 턱선을. 눈매가 민재를 닮았어. 내 아들을.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코는 유진이를 닮았고. 세상에.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확인이 필요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 유전자 검사요? 그래. 내 혈액이나 머리카락만 있으면 검사할 수 있단다. 하은아, 내가 검사를 맡아줄 수 있겠니? 내가 직접 움직이면 저것들이 눈치챌 거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몰래 검사 의뢰하면 되잖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회장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서윤이라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난 23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내 핏줄을 되찾는 거야.
그리고 저 독사 같은 것들에게 복수할 명분도 생기는 거지.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평생 찾아 헤매던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족을 죽이려 한 악인들과 마주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녀는 품에 꼭 안은 천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23해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들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일치라면. 하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야. 확인해봐야 해. 설령 아니더라도 회장님은 도와드려야 해. 저 사람들은 진짜 악인이니까. 하은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유전자 검사를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은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앨범에서 발견한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빛 목련 자수, 젊은 여인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강태호 회장. 설마, 정말 설마. 하은은 스스로에게 수백 번을 되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자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23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름도 원장 수녀님이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나은,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은아, 너는 분명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아이였을 거야. 이 예쁜 베네쩌 고리를 봐.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니? 어린 시절 원장 수녀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내 가족이 널 찾으러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천 조각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0해가 넘도록 단 한 번도. 그래서 하은은 포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자신과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그냥 혼자 살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신락 같은 희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그날 밤, 하은은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니, 하은아? 네, 회장님. 하은은 평소처럼 율무차를 건네고 회장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구나. 저 회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뭐든 물어보거라. 하은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2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23년 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요트 여행을 갔었단다. 나와 아내, 그리고 아들 내외와 가 태어난 손녀까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어. 요트가 뒤집혔지. 난 겨우 살아남았는데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는 그 전해의 병으로 먼저 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바다에서, 그리고 손녀분은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어. 그 어린 것이 파도에 휩쓸려서. 수색대가 며칠을 뒤졌지만 끝내.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애 이름이 서윤이었단다. 강서윤. 내 아들 민재와 며느리 유진이가 그렇게 예뻐하던 아이였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날 요트에는 당시 내 비서였던 민선영도 타고 있었어. 그 여자만 나와 함께 살아남았지.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왜 아무도 못 구하고 혼자만 살아남았는지. 설마, 이제 와서 생각하면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때는 그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뒤로 난 폐인이 됐었어. 매일 술만 마시고 그때 민선영이 내 곁에서 돌봐줬지. 위로해준다면서. 그래서 1년 뒤에 재혼했어. 그분의 아들 준서 씨는요? 민선영이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야. 재혼할 때 데려왔지. 내가 양자로 입적해줬고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독사를 품에 안은 거지.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비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뭐니?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지퍼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세월의 바랜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수놓인 은빛 목련 자수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건 제가 고아원에 버려질 때 입고 있었던 베네저고리 조각이에요. 원장 수녀님이 제게 주셨어요. 저를 찾을 유일한 단서라고.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하은이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앨범에서 발견한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버리라고 하신 앨범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몰래 빼돌렸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야. 병원 정원에서. 보세요, 회장님. 사진 속 포대기에 수놓인 자수와 제가 가진 천 조각의 자수가요. 하은이 천 조각을 사진 옆에 대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빛 목련, 꽃잎 5장, 실을 감은 방향, 줄기의 휘어진 각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회장의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수놓은 거야. 유진이가. 아기 옷마다 전부 이 자수를 새겨 넣었어. 세상에 하나뿐인 자수라고. 회장이 하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내가.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회장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했어요. 베개에서 빠진 거요. 죄송해요.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려고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저와 회장님이 정말 핏줄인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은아,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도 기대 안 하려고요. 하지만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발 맞기를. 회장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검사해보자. 무슨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마. 하은은 그날 밤 퇴근 후 곧장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유전자 검사센터였습니다. 하은은 통장에 있던 돈을 거의 다 털어 급행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하은에게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회장을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검사 결과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회장의 손녀라면, 그러면 23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장은 손녀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은은 살아 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진 채로. 누가 자신을 버렸을까요? 누가 갓난아기를 바다에서 건져내 고아원 앞에 두고 갔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바다에서 죽은 게 아니었다면? 하은의 머릿속에 민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회장에게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요트에는 당시 비서였던 민선영도 타고 있었다. 그 여자만 회장과 함께 살아남았다. 설마 그 여자가. 하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하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람 가능합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사 기관 앱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하고 결과 열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검체 1 유나은, 검체 2 강태호, 검사 결과 혈연관계 성립, 일치 확률 99.99%, 판정 조부손녀 관계로 추정됨. 하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99.99%. 부정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은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어. 내가, 가족이 23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누구 하나 기다려주는 사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핏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실에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친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 갓난아기였던 자신은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왜 고아원에 버려졌을까요? 왜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었을까요?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 갓난아기인 자신을 바다에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하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선영. 그 이름이 이를 가는 소리와 함께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하은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99.9% 혈연관계 성립.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치매 연기를 하고 있는 저 할아버지가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니. 23년간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부모를 죽인 사고의 배후에 지금 저 악독한 후처가 있었다니. 하지만 하은은 아직 회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민선영과 강준서를 완벽하게 몰아붙일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요. 그날 밤, 하은은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청소 카트를 세워두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병실 앞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선영이 회장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밥 먹기 싫어. 그래, 안 먹어도 돼. 어차피 굶어 죽으나 약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야. 회장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습니다. 회장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시끄러워. 민선영이 회장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들이밀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내가 뭔데 명령이야. 민선영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싫으면 그냥 싸고 있어. 어차피 아무도 안 와. 간호사들한테 다 돈 줬거든.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굴욕감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선영이 협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회장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철퍽, 더워 죽겠다고 했잖아. 시원해졌지? 민선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파자마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만이 그가 얼마나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주가 당신 팔순이래요. 잔치 준비한다고 난리던데. 민선영이 젖은 손을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성대하게 해드릴게요. 마지막 생일이 될 테니까. 민선영이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은은 화들짝 놀라 재빨리 옆 청소 용품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져 갔습니다. 하은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선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하은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젖은 얼굴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은이 급히 수건을 가져와 회장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젖은 파자마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회장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다 봤구나. 네, 녹화도 했어요. 하은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잘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이런 꼴을 보여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지. 하은이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증거 다 모으면 저 사람들 반드시 벌받게 할 거예요. 회장이 하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 남인데. 하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제 할아버지라고, 저는 23년 전 바다에 버려진 그 아기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회장님이 불쌍해서요. 결국 하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지. 3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놈이 기저귀도 못 갈고 굶주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회장님, 괜찮다. 다 끝나면 내가 은혜를 갚으마. 약속한다. 회장이 하은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다음 주 내 팔순잔치가 있다더구나. 네, 저도 들었어요. 그날 끝내려고 한다. 하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끝낸다니요? 전현들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야. 가족이고 임원이고 다 모인 자리에서. 회장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은 증거들, 녹음이고 영상이고 다 그날 쓸 거야. 박영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준비하라고 해라. 정말요? 그날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 내 생일 잔치에서 저것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거다.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23년 전 전현이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죽였어. 그 죗값을 이제야 받게 해주마.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를 죽였다고요. 저를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할아버지. 바로 여기,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제가 그 손녀예요. 하은은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준비할게요. 반드시 성공시켜요. 그날 밤, 하은은 회장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박영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후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윤하은이에요. 강태호 회장님 간병인이요. 아, 그래. 무슨 일이니? 팔순잔치 준비해야 해요. 회장님이 그날 다 끝내신대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결심하셨구나. 알겠다. 내가 모든 걸 준비해두마. 네, 부탁드려요. 하은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은 양. 네, 위험한 일이야. 각오는 되어 있지? 하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요양원 건물의 불빛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각오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죽이려 했고요. 뭐라고? 내 부모님.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실 회장님께 아직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뭔데? 저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강서윤이에요. 23년 전 요트 사고 때 바다에 버려진 그 아기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니? 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99.9% 혈연 관계래요. 하은 양, 아니 서윤 양. 변호사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팔순잔치 날, 그것까지 다 밝힐 거야? 네, 그날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하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부모님 원수, 제 손으로 갚을 거예요. 창밖에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한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팔순잔치까지 일주일.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순잔치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하은은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며칠째 긴장의 연속이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자야지. 하은은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지? 어제 회장님이 해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팔순잔치 때 전부 끝낸다. 그날 저것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회장의 눈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23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영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르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강준서와 함께 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어. 하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반 만에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짙게 썬팅된 스타렉스였습니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일반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측면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의심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하은은 정문 대신 직원 출입구로 돌아갔습니다. 카드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복도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보통 아침 7시면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은은 빠르게 계단을 올라 3층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옮겨. 시간 없어. 민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은 벽에 몸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의 병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락부락한 체격에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조심해. 상처나면 안 돼. 민선영이 팔짱을 끼고 서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시는 겁니까, 사모님?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거기서 조용히 치료받으시게 할 거야. 민선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치료라.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침대 위에 회장을 이동식 들것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납치다. 할아버지를 납치하려는 거야. 하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철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하은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준서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가 복도 끝에서 하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너, 그 간병인이지. 밤 근무는 끝났을 텐데 왜 여기 있어? 강준서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냥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요. 물건, 무슨 물건? 강준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은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멈췄습니다. 뭐야, 그거.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은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서가 더 빨랐습니다. 그가 하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하은이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준서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철 변호사. 이게 뭐야? 왜 내 폰에 우리 집 변호사 번호가 있어? 그건 인연이. 강준서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 내가 뭔가 알고 있었구나. 그가 하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거지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일에 끼어들어? 하은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강준서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야, 여기 와봐. 쥐 한 마리 잡았어. 강준서가 소리쳤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둘이 달려왔습니다. 인연 여기 가둬놔. 나중에 처리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하은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하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 창고 안으로 던져지듯 밀려 들어갔습니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안 돼, 열어줘요. 제발. 하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깜깜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아버지가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창고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환기구였습니다. 천장 가까이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하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더듬어 청소 도구함을 찾았습니다. 대걸레 자루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환기구 덮개를 밀어냈습니다. 덜커덩. 덮개가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팔에 힘을 주어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이 쓸리고 팔꿈치가 긁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 저쪽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하은은 환기구 덮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밖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요양원 뒤편 주차장이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색 승합차가 막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빠져나오면서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은은 달렸습니다. 승합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멈춰요. 제발 멈춰요. 승합차의 붉은 미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은의 발바닥이 아스팔트에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에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발자국마다 찍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저 안에 있어요. 이제 막 찾은 가족이에요. 23년 만에 찾은 내 핏줄이에요. 또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하은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무정하게 속도를 높이며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미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은은 도로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피가 흥건한 발바닥에서 뜨거운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겨우 찾았는데 평생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의 온기도 모르고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내 피가 흐르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빼앗겼습니다. 눈앞에서 끌려갔습니다. 으아. 하은의 울음소리가 텅 빈 새벽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하은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은 강준서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박영철. 회장이 만약을 대비해 건네주었던 명함이었습니다. 다행히 명함은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기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흐릿했던 눈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은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피 흘리는 발을 질질 끌며 근처 편의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편의점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두두, 두두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요. 여보세요? 잠에서 덜 깬 듯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철 변호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 윤하은이에요. 강태호 회장님 간병인이요. 회장님이 납치당하셨어요. 지금 막 끌려갔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영철 변호사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납치당하셨다고? 네, 검은색 승합차예요.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사설 구급차 같았어요. 지금 어디예요? 푸른솔 요양원 앞 편의점이요.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요. 내가 바로 갑니다. 경찰에도 연락할 테니까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네네. 하은은 전화를 끊고 편의점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은은 피 묻은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찾아갈게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하은은 동이 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꽉 모았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의 붉은 미등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은은 맨발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는 진작에 벗겨졌고 아스팔트 위에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그녀의 외침에 아랑곳 없이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철퍼덕, 발이 꼬인 하은이 빗물 고인 도로 위에 처참하게 나동그라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빗물과 섞여 붉게 흘러내렸습니다. 악, 하은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그녀와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은 할아버지였습니다. 23년 만에 되찾은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눈앞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하은을 비췄습니다. 끼익!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6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에 안경을 쓴 신뢰감 있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박영철 변호사였습니다. 윤하은 씨, 박 변호사가 달려와 빗속에 쓰러진 하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가, 구급차가, 저 사람들이. 하은이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하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알아요. 경찰에 연락해뒀어요. 지금 추격 중이에요. 일어나요, 빨리. 하은을 조수석에 태운 박 변호사가 다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며 빗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GPS 추적이 됐어요. 놈들 차가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했대요. 박 변호사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폰 스피커를 켰습니다. 경찰 무전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직. 현재 용해 차량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진입 확인. 순찰차 3호, 4호가 추격 중입니다. 잡을 수 있겠죠?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드시 잡아요. 회장님을 구해야 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폭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기에요. 하은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사이렌을 켠 경찰차 2대가 검은색 승합차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승합차는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도주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승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갓길로 빠지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우에 젖은 노면이 미끄러웠습니다. 끼익!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가드레일을 3개나 들이받으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굉음과 함께 갓길에 처박혔습니다. 쾅! 본네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요, 빨리!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하은은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찌그러진 승합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경찰들도 차에서 내려 승합차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비켜요. 하은이 경찰들 사이를 뚫고 승합차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뒷문이 찌그러져 꽉 껴버린 상태였습니다. 열어요. 문 열어요. 하은이 미친 듯이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손톱이 뒤집혀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키세요. 강제 개방합니다. 경찰관 하나가 쇠지렛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가 지렛대를 문틈에 깊숙이 꽂고 힘껏 눌렀습니다. 우직근. 쾅!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찌그러진 뒷문이 활짝 열리자 텁텁한 연기와 약품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동용 침대에 강태호 회장이 위태롭게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과 발은 가죽끈으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재갈에 막혀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거칠게 재갈을 풀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가죽 결박을 미친 듯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투둑. 마침내 결박이 풀렸습니다. 회장이 힘없이 하은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처럼 처절하게요. 내가 왔구나. 정말 내가 왔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히 왔죠. 할아버지를 두고 어디를 가요. 하은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회장을 끌어안았습니다. 비에 젖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놈들 잡아. 밖에서 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도망치려던 민선영의 수하들이 경찰에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무전 소리가 빗소리에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삐뽀삐뽀. 때마침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비키세요. 환자입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회장을 들것으로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손녀예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달리는 구급차 안은 밝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회장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체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은은 들거리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손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회장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와줬구나. 이 늙은이 포기 안 하고.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할아버지 지켜드린다고.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차 안에서 결박당한 채 끌려가면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하려 했어.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 그런데요? 내 얼굴이 떠오르더구나. 침대 밑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내 손이, 죽은 척하라고 속삭여주던 내 목소리가. 회장이 하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 내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거든. 하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비닐에 꽁꽁 싸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서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검체 1 유나은, 검체 2 강태호, 결과 혈연관계 성립 99.9%.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예요, 할아버지.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전 요트 사고에서 죽은 줄 알았던 강민재 아버지의 딸, 할아버지의 친손녀, 강서윤이 저예요. 회장의 입에서 신음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 네, 제가 서윤이에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으셨던 그 아기가 저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 우리 서윤이가 살아있었어.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하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하은의 볼을, 코를, 이마를 더듬었습니다.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니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핏줄은 속일 수 없구나. 내 손녀가 내 곁에 있었는데 이 늙은이가 몰라봤어. 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 앨범 속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하은도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간직하고 있던 천 조각이요. 거기 수놓인 은빛 목련 자수가 사진 속 포대기의 자수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정말 제가... 서윤아. 회장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23년 만에 부르는 손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강아지. 회장이 하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한 팔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 독한 년한테 빼앗겨서. 23년 동안 고생시켜서. 회장의 오열이 구급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은도 회장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
다시 만났어. 이제 절대 안 놓칠 거야. 회장이 하은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구급차가 빗길을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서러움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긴 시련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청운식품 강태호 회장의 팔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볼룸 안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청운식품 임원들, 거래처 대표들, 정재계 인사들까지 대한민국 경제계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강태호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 검은 정장.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살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침의 연기였습니다. 회장의 휠체어 옆에는 후처 민선영이 우아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저희 시아버님의 팔순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영이 마이크를 잡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아버님께서는 편찮으신 관계로 직접 인사를 드리기 어려우십니다. 대신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양아들 강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300억 원이 넘는 지분이 자신들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선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선영이 봉투를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볼룸 뒷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긴 생머리,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며칠 전까지 네이비색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던 23살 윤하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주눅 들어 고개를 숙이던 가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은의 뒤에는 백발이 섞인 머리에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청운식품의 고문 변호사 박영철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전현이 왜 여기 있어? 민선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 간병인 아니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경비. 민선영이 소리쳤지만 하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객석 사이를 걸어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모님. 하은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장 공개하시기 전에 하객 여러분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 소리야? 전현 당장 끌어내. 강준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영철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청운식품 고문 변호사 박영철입니다. 강태호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법률 대리인, 무슨 소리야? 시아버님은 치매시잖아. 법적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민선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영철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시 이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손짓하자 호텔 직원이 대형 스크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준비해 온 USB를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민선영이 무대로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병실, 침대에 누운 강태호 회장, 그리고 그 앞에 선 민선영과 강준서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유언장이에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오늘 안에 끝냅시다. 화면 속 민선영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난 안 해. 화면 속 회장이 거부하자 민선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서야, 가져왔어? 네, 어머니. 화면 속 강준서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주사기잖아. 세상에, 말도 안 돼.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화면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는데. 그냥 편하게 도장만 찍으시면 될걸. 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민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 아파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영원히요.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충격에 빠져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당장 꺼. 민선영이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며 빔 프로젝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호텔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볼륨 안은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게 진짜야? 살인 미수잖아, 저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짓을. 하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저는 푸른솔 요양원에서 야간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 밑에 숨어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은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선영 사모님과 강준서 씨는 강태호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지분을 빼앗기 위해서요. 거짓말이야. 민선영이 악을 썼습니다.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저 거지 같은 년이 돈 때문에 꾸며낸 거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박영철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영상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관에서 분석을 마쳤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으며 촬영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태호 회장님의 최신 정밀 검진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주일 전에 실시한 검사입니다. 민선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호 회장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뭐라고? 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회장님의 인지 기능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1년 전 치매의 판정은 특정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영철 변호사가 민선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의 음식에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건. 민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태호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흘러내리던 침을 손수건으로 훔치고 흐릿했던 눈동자에 또렷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이 일어나셨어.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거야? 강태호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쉰 듯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시절의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회장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인 척해야 했습니다. 저 악독한 것들의 본색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가 민선영과 강준서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23년 전 내 곁에 왔을 때부터 수상했어. 그런데 이 늙은이가 눈이 멀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죽던 그 요트 사고, 당신이 거기 있었지. 내 비서로. 민선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내 손녀. 그때 겨우 돌도 안 된 내 손녀 서윤이가 그 사고에서 죽은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 서윤이는 살아있었어.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손녀가 살아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야? 하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영철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강태호 회장님과 윤하은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그가 서류를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결과는 혈연관계 성립 확률 99.99%입니다. 윤하은 씨는 강태호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볼륨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3년 전 요트 사고에서 살아남은 강민재 대표님의 딸입니다. 본명은 강서윤입니다. 그녀가 민선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바다에 버렸죠.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선에 구조되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거짓말. 민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애는 죽었어.
내가 직접 받아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민선영은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객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직접 바다에 버렸다고?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이잖아. 어머니, 강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입 좀 다물라고요. 닥쳐. 민선영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23년이야. 23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 안 돼, 안 된다고. 민선영이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광기에 휩싸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다 내 거야. 그 돈은 내 거라고. 23년 동안 저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녀가 하은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내가 왜 살아있어? 분명히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살아서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바로 그때 볼룸 뒷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선영 씨, 강준서 씨, 살인 미수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나를 잡아? 내가 누군지 알아? 민선영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잡혔습니다. 강준서는 벌써 도망치려다 입구에서 다른 경찰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다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강준서가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뭐, 이 배은망덕한 놈아. 민선영이 눈을 부릅뜨고 아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을 때 누가 널 데리고 왔어. 시끄러워요. 나는 감옥 안 가. 다 어머니 혼자 한 거라고. 모자가 서로를 물어뜯는 추태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자 그 아래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자 볼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하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23년이구나.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처음으로 그 호칭을 입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손녀 서윤이가 왔어요. 회장이 하은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한 팔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 할아비를 찾아와 줘서 고맙다. 볼룸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하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재회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제 팔순잔치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가 하은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제 친손녀 강서윤입니다. 청운식품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앞으로 제 지분과 경영권은 모두 이 아이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은, 아니 이제 강서윤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3년을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내 가족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준 할아버지를, 그리고 300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100배, 1000배 소중한 핏줄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경찰들이 민선영과 강준서의 양팔을 잡아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 민선영이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민선영이 산발이 된 머리로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다 이 여자가 시킨 거예요. 강준서가 뒤따라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비겁하게 양어머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추태였습니다. 뭐, 이 배은망덕한 놈이. 민선영이 돌아서서 강준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뭘 몰라? 처음부터 같이 짠 거잖아. 내 손으로 주사기 들었으면서. 아니야.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이 서로 물어뜯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경찰들이 간신히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팔순잔치 하객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에서 벌어진 추악한 민낯이 모두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은은 두 다리의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따뜻한 손이 하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강태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걷지도 못한다던 사람이 스스로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도끼와 복수심이 그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회장이 하은의 손을 꼭 쥐며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부르는 본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호칭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이란다. 23년을 찾았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요트 사고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현장으로 달려갔단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은 찾았지만 너는 끝내 찾지 못했어. 다들 죽었다고 했어.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포기하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난 믿었단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그래서 찾아 헤맸어.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어. 그런데 찾지 못했어. 그렇게 23년이 흘렀는데 회장이 하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내 앞에 나타났구나. 내 손주가 이렇게 어엿하게 자라서 이 늙은이를 살려줬어. 할아버지. 하은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3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혈육. 밤마다 꿈속에서 그려보던 따뜻한 품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순잔치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이 광경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호 회장과 하은은 나란히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납골당이었습니다. 하은은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벽으로 된 안치실이 있었습니다. 유리벽 안쪽에는 두 장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은 중후한 인상의 남자, 하은의 친아버지인 강민재였습니다. 또 한 장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 하은의 친어머니인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돌 무렵의 아기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23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린 강서윤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아기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구나. 회장이 관리 직원을 불러 유리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아기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는 죽은 서윤이가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내 손을 잡고 있는 내 손녀니까. 회장이 아기 사진을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하은은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엄마.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23해를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딸이 왔어요. 강서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이 하은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도 눈물을 훔치며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아, 유진아, 내가 너희 딸을 찾았단다. 23년 만에 찾았어. 이 아이가 그 험한 꼴을 다 겪으면서도 잡초처럼 살아남아서 이 늙은 아비를 살려줬단다.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서윤이도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찾았으니 이 아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키마. 그러니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위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청운식품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석에는 강태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그는 예전의 날카로운 눈매와 당당한 자세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하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강서윤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발표하겠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지분 300억 원 전부를 내 친손녀 강서윤에게 증여합니다. 강서윤 전무는 오늘부로 청운식품의 경영 수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무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야간 간병인으로 요양원 바닥을 닦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려 일해온 사람입니다. 회장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알 겁니다. 여러분도 신임 전무를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청운식품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서윤은 새로 마련된 전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서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명패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청소 도구 대신 두툼한 경영 보고서를 쥔 그녀의 손에 묵직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윤아.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보자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할 수 있겠니? 솔직히 자신 없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옆에 있잖니. 네, 할아버지.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자. 내가 끓여준다던 된장찌개, 아직도 먹고 싶단다. 서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오늘 제가 끓여드릴게요. 저녁 무렵, 강태호 회장의 대저택. 대문에는 새로운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빛 글씨로 2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호, 강서윤. 서윤은 문패를 올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3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이 할아버지의 이름 옆에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서윤아. 배고프다. 회장이 서윤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서윤이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된장을 풀고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솜씨였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졌습니다. 회장이 숟가락을 들어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입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이 찌개를 먹다 말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네, 할아버지. 고맙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줬어. 목숨만 살린 게 아니야. 이 늙은이의 텅 빈 가슴을 다시 채워줬단다. 할아버지도요. 서윤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2 사람은 마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조명 아래 마주 앉은 2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23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핏줄. 어둠 속을 헤매던 시간이 지나고 비온 뒤 땅이 단단해지듯 2 사람의 삶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 멈춰있던 기억들은 이제 새로운 추억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긴 고난 끝에 되찾은 이름과 가족의 온기가 2 사람의 남은 생을 영원히 따스하게 감싸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